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그 했던 거를 이제 조금 기출 문제를 제가 염리 찾아봤는데요. 30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04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기출 파헤치기에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보시면 5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는 거죠. 그죠? 보금자리 주택 건설 기억하시죠? 그죠? 공문은 부동산 시장이 간접 개입이라고 생각하세요? 직접적 개입이라고 생각해요? 직접이죠. 그죠? 여기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페이지 주택정책에 이제 아까 제가 해드린 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 292페이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그렇게 뭐 양적과 뭐 질적 문제라 해서 나와 있고 뭐 여기는 제가 이제 3, 4월 달에 좀 잡아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294페이지 가시면 기출 파헤치기로 한번 가볼게요. 기출 파헤치기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프린트문을 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봅니다. 우리가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일단 정답은 4번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택시장은 시장의 진입과 퇴화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앞쪽에서 제가 완전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불완전 경쟁이에요. 그래서 294페이지 기출 파헤치기 보시면 진입과 퇴화가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불완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제 문제를 냈는데 우리 부동산은 고가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시장에 진입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틀었으니까 4번이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넘기셔서 어디가 이제 시험 문제가 다 나오냐면 페이지 296페이지로 가시면 (296으로) 가시면 거기 밑에 임대료 규제 정책이란 6번 3번이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3개. 그래서 임대료 규제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임대주택 정책이 3가지인데요. 임대료 규제, 보조, 공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임대료 규제가 가히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깊숙하게 단기와 장기가 약간 틀린데요. 우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는데 자, 우리가 일단 무조건 주택 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겁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정치적 기능이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다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보호라는 게 가장 키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유력한 게 이제 임대료 규제인데요. 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임대료 규제가 단기와 장기가 약간 틀립니다. 단기에 효과가 있고 장기에는 효과가 낮아진다는 게 시험에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 그러죠. 분양가 상한제라고 합니다, 보통. 최고가격제예요, 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균형이라는 자체를 보고 내용을 이제 보겠는데, 자,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항상 우리가 공급과 수요가 만나야 균형을 이룹니다. 여기 점을 이제 균형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균형 임대료라고 해요. 균형 임대료. 또는 시장 임대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셔야 되는데요. 최고가격제라고 그래요. 최고가격제. 그래서 최고가격제는 뭐냐면 물론 가격을 통제하는 것도 직접적 개입이 들어갑니다. 정부의 가격 기준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수했으니까.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최고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못 올려받게 하는 거예요. 상한제나 하한제라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금리 상한이다, 금리 하한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상 못 올려받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왜 최저임금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최저임금제는 뭐냐면 그 금액을 정해놓고 그 밑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최저입니까? 최고가격제입니까? 최고가격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책적으로 규제 임대료를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정책성 어디에다 효과가 있느냐?
당연히 효과는 여기가 효과가 있어요. 높였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규제 임대료를 균형 임대료를 7천만 원으로 균형을 잡았는데 규제를 8천만 원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거의 다 7천만 원 받는데 어떤 임대인이 8천만 원 받으면 글로 안 갈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더 올리지도 않을 거고요. 올리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그래서 규제가 시장보다 높게 됐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우리 시험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효과가 어디냐면 높게 했을 때가 아니라 낮게 했을 때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다. 낮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지만 우리가 이따 제가 다시 비교했지만 단기에는 우리가 효과를 봅니다. 그죠? 효과 자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낮았을 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지 높았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펜 들어주셔서 개념이 보시면은 296페이지 가시면 일단은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 박스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가격제 박스 임대료 하한제가 아니라 상한제 박스. 자, 이번에 가시면 어때요?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제함으로써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키입니다. 여기서 설정했을 때 임대인으로 하여금 정부 규제하는 임대료 이상으로 임대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가격 통제예요. 그래서 임대료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정부가 규제하는 가격 이하로 거래를 하도록 통제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는 이따가 제가 해드리고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넘기셔서 6번 문제에다가 별표 표시를 하나 해보세요. 6번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인데 임대료 상한이 시장 임대료보다 높았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다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6번이 계속 주제가 되고 있는데 자,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할 경우 임대주택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우리가 그 정책적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제 임대료를 시장보다 높게 규제하면 임차인의 보호 효과도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무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박스의 핵심 다지기에 또 핵심을 보시면 맨 밑에 가시면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는 임차인 보호 효과가 없으며 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찾았습니까? 여기 이제 가장 출제가 높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계속 요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높았을 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여러분이 출제 빈도가 높은 우리가 내용이라는 걸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낮췄을 때지 높였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걸 나중에 제 프린트물 다음 주에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전 페이지 가시면 효과가 있는데 자, 이 효과를 단기적과 장기적을 나눠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가볼게요. 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기적과 장기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건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자, 단기에는 효과 발생됩니다. 단기 충분히. 왜냐면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우리가 공급과 수요가 발생이 돼서 지금 균형을 이루죠. 그죠? 근데 이제 봐봐요. 단기는 시간을 너무 짧게 주기 때문에 공급이 그대로 있어요. 공급이 이따가 이제 문제 풀 때 시험에 나왔을 때 이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왔었어요. 탄력성에서 봤을 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전혀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아까 7천에서 그냥 10,000원을 빼겠습니다. 지금 균형이라는 100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시장에 임대인도 100이 있고요. 임차인도 100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균형 상태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가격을 규제를 낮게 하게 되면
당연히 초과 수요가 벌어지긴 해요. 그죠?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요게 150이 수요라고 한다면요. 어떻습니까? 지금 50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수요는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산 게 아니라 사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100의 기존 임차인들은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기존 임차인들은 혜택을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요,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 임대인은 손해를 받습니다. 근데 물량을 못 줄여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기존 임대인은 그대로 있겠죠. 그죠? 얘한테 1,000만 원이 얘한테 돌아가요. 그죠? 그래서 얘한테 우리가 소득이 재분배됩니다. 이렇게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에 대한 소득이 임차인한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장기적으로 가면 안 좋아집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탄력적으로 바뀌어서 공급을 확 줄여버리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격과 양을 본다면 자꾸 반복 학습하는 게 좋거든요. 아까 단기는 공급이 완전 비탈 쪽에서 공급을 못 줄입니다. 에너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이 100이라는 양이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균형을 이루어서 아까 여기가 7,000이었으면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면서 150은 늘어났지만 50만큼의 초과 수요밖에 안 벌어진 거죠. 그죠? 근데 장기는요.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공급을 늘리거나 공급을 줄일 때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기에는 단기는 못 줄인다는 거죠. 장기는 충분히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공급을 확 줄여버려요.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탄력적으로 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100이었던 공급들이 50으로 공급량을 확 줄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50만큼의 초과 수요가 벌어지니까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는 50밖에 안 나는데 100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됐어요. 초과 수요라는 것은 뭐냐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더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는 초과 수요가 50밖에 안 되는데 장기가 더 벌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벌어진 거는 장기는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아무리 힘드시니까 그냥 단기는 짧죠. 그러면 요게 짧다고 생각하세요. 초과 수요가. 장기는 좀 길죠. 초과 수요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기에는 혜택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효과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게 거의 장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들어가 볼게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297페이지는 천천히 하나씩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시장유예보다 임대료를 낮게 설정이 되면 임대료가 하락하는 효과가 돼서 임대주택 수량은 증가하고 임대주택 공급량 감소해서 임대주택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게 바로 장기입니다. 적어놔 보세요. 장기. 좌측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이 그래프가 벌어진 거는 장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장기.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만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고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지도 않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공급이 감소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임대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대한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요.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합니다. 장기적으로 또 하나 보세요. 자, 여러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단기는 공급을 줄였어요? 못 줄였어요? 못 줄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공급을 줄인 거죠? 장기적이라는 거죠. 그죠?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했다가 시험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55. 장기적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꿔 말하면 임대료 상한이 시장임대보다 낮을 경우는 임대주택 공급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많이 감소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임대주택 공급은 단기에는 아까 얘기해보죠. 단기는 탄력적이었어요. 약간 비탄력적이었어요. 비탄력적 장기가 탄력적이죠. 그죠? 여기까지 가셔야 되고요. 그럼 또한 임대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및 보수를 소홀히 하고 자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됩니다. 박수 쳐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격을 떨어뜨리니까요. 임대인들은 보일러나 도배를 설치해 주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죠? 그럼 기존 임차인들이 가서 사태질을 합니다. 임대인한테. 야 보일러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 합니다. 방 빼라 그럽니다. 방 빼니까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기존 임차인들의 주택 이동이 저하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해요? 다시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서 임차인이 어머 임대인님 저는 도배를 자꾸 보니까 정이 들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는 거.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 또 말씀하세요. 장기적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더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될 수도 있죠.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서 주택난은 더 심화될 거랍니다. 이게 장기에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은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서 새롭게 이주할 임대주택 부족이 인해서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기존 임차인들은 그 주거 이동이 활발했다고 나왔어요. 저하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새롭게 임대주택을 구하고자 하는 신규 임차인들은 임대주택 공급이 계속 감소하니까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기피함으로써 정부가 규제하는 정상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주택은 규제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서도 임대주택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자, 이거 체크해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다음에 제가 얘기할 암시장입니다. 암시장.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물량은 50밖에 없는데요.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비싸도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규제에 대한 600, 6천이 아니라 8천에 대한 왜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2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요. 불법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규 임차인들은 더욱더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를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어머 교수님 왜요? 아니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신규 임차인들은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려울까요? 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가격이 떨어지면 신규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물량이 있나요? 물량이 부족한가요? 없어요. 그죠? 신규 임차인들은 물량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6천만 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뭐가 일어나냐면 뒷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럼 기존 임차인들이 이동이 저하되고 신규 임차인들은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디서 주택을 산다라는 소문을 들게 되면 뒷거래에 대한 암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암시장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시장 자체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됐더라도 가격을 못 올리니까 도대체 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50이라는 공급도 사고 싶은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지불하는 시장이 암시장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가격이요.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요. 이중 가격, 임대료가 형성이 돼서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불법적 거래로 이중 가격으로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나왔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안표를 파는 아줌마는 몇 표소에서 박수 칩니까? 음성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모자 쓰고 오죠. 그래서 일로 와봐요. 이럽니다. 제 목소리가 굉장히 음성적이죠. 그죠? 그래서 여긴 없어요. 일로 와봐요. 2,000원 더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신규 임차인들은 더욱더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구하려면 암시장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여기 지금 제가 한 곳이 어디냐면 니은번의 밑에 파란 색깔이에요. 신규 임차인들은 규제임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서 임대주택 구할 수밖에 없다는 그 암시장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디귿 주택난이 가중을 해서 불법적인 암시장에서 제가 일로 와봐요. 음성적인 지불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으면 이 규제 임대료와의 음성적인 지불 임대료라는 임대료의 이중가격이 형성된다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지금 이게 다 장기에서 발생됩니다. 적어놓으세요. 어디에서 발생된다? 장기. 그럼 임대료 상한이 시장보다 낮을 경우는 수요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많아지죠. 탄력적일수록 더 벌어져요. 수요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는 더 적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본다면
공급과 수요가 만약에 비탄력적이면 이게 가파릅니다. 가파르면 이게 좁아져요. 그죠? 근데 탄력적일수록 이게 벌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격을 떨어뜨리면 탄력적이면 더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급자는 더 공급을 줄이려고 할 거고 수요자는 더 공급을 늘리려고 하죠.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초과 수요가 줄고 탄력적일 때는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임대료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임대주택 공급이 탄력적인 반응을 한다면 탄력적이 바로 장기입니다. 장기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건 더욱더 공급은 더 많이 감소할 겁니다. 아, 장기적으로 밑에 넣어 있네요. 그럼 장기적으로 임차인 주거환경이 더 악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임대주택 공급이 탄력적 때보다 비탄력적일 때는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죠. 여기 보세요. 비탄력적이 단기입니다. 비탄력적은 가격을 내려도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넘겨볼게요. 동그라미 5번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별표 쳐놓으십시오. 자, 여기 5번에다가 단기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단기에는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인이 소득 일부가 임차인한테 귀속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가격을 떨어뜨려도 공급자는 못 줄입니다. 그럼 공급도 100, 수요도 100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그러면서 임대인은 1,000만 원만큼 이 소득이 떨어졌는데요. 그걸 만큼 임차인이 가져갑니다. 그걸 우리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완전 비탄력적은 장기니 단기니 그럼 단기라고 하셔야 됩니다. 단기라고 적어 놓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박스도요. 우리가 설명을 천천히 가볼게요. 자, 저소득층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 임대료보다 임대료를 낮게라고 또 내주셨어요. 낮게, 높게 하면 안 돼요. 낮게 규제하는 최저 가격제가 아니라 최고 가격제며 하한제가 아니라 상한제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나중에 장기에서 이제 임대주택 공급은 감소하고 더 초과소가 되겠죠. 자, 임대인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낮은 임대료에 대한 수익성이 하락돼서 임대주택 투자 기피를 해서 용도 전환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임대주택 공급은 장기에 감소될 수밖에 없고요.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공급은 더 많이 감소된다고 말씀드렸죠.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이 되겠습니다. 관리 부실할 수 있어요. 임대주택 질적 수준이 저하되죠. 임차인 입장은 공급이 감소해서 관리 부실로 인해서 주택난이 더 심화됐고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감소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신규 임차인들은 아까 어때요? 음성적인 지불에서 암시장을 지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대료의 이중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자, 밑에 박스 밑에 중요하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게 단기입니다. 단기에는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의 소득으로 기속되는 소득 지분 효과가 나타나서 단기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규제처럼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탄력적일 때는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기출 파헤치기를 제가 1분 드릴게 풀어보세요. 동영상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답 가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임대료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이 기술한 것이다.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을 때 잘못된 것은 자, 임대부동산의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는 게 또 나왔어요. 작년에 저하됩니다. 그 다음에 초과수요가 발생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거이동이 활발한 게 아니라 주거이동이 저하되겠죠. 이게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또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켜요. 장기적으로. 그 때문에 기존 임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떠나게 되고 새롭게 임대주택을 구하려고 할 거고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이 감소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기존의 임대주택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는 투자를 기피한다는 거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조정책으로 갑니다. 자, 보조정책은 규제보다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임대주택 정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조도 웬만하면 다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보조입니다. 자, 규제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이 생기는 거죠. 보조가 나오면 무조건 간접적 개입입니다. 아까 했었죠. 간접적 개입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일단 책이 있으니까 체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1,000만 원만큼 해주자는 거예요. 규제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야, 1,000만 원만큼 정부가 보조를 해줄게. 보조라면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소비, 집을 넓힐 수도 있어요. 주택 소비도 늘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면 고기도 사 먹어요. 효용도 커지고 그 다음에 싸게 사니까 다른 재화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조는 무조건 이게 다 증가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증가되고요. 가볼게요. 자, 개념에 가시면 당연히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심리를 자극시켜서 자, 중요합니다. 사적 임대주택 공급의 증가를 유도하는 간접적 개입이라는 걸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시면 그 보조는 수요 측이 임차인이고 보조금 정책과 공급 측면에 대한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요 측과 공급자가 있는데 넘겨보세요. 일단 이제 수요자 측 보조금 정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수요자 측입니다. 수요자가 이제 임차인이에요. 임차인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단기와 장기가 틀릴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데, 자, 단기는 기간을 짧게 주기 때문에 규제에서도 봤지만 공급을 줄일 수도 없고 공급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단기는 우리가 이 소비만 늘어나요. 보조를 해주면. 그럼 수요만 늘어나고 공급은 불변이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만 상승해서 임대료가 올라가서 기존 임대인들은 초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는 임대인이 혜택을 갑니다. 임대인한테. 임대인한테 혜택 간다는 게 우리 여기서 키가 돼요. 근데 장기는 어때요? 얘네들이 이제 많은 이윤을 남기다 보니까 장기는 이제 돈 뜨고 올라서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죠. 그죠? 장기는 공급을 늘립니다. 그러면 다시 가격은 하락하게 돼요. 그러면 가격도 하락하고 임대료도 떨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 임차인한테 혜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염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단기는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요만 자극시켜서 가격만 올려놓더니 얘한테만 혜택한다는 겁니다. 그죠? 정부가. 그럼 어떻다? 그럼 장기에는 혜택이 있다. 왜냐하면 장기에 공급이 늘어난다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무조건. 보조는 장기 무조건 공급 증가합니다. 왜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임차인 혜택 가는 거죠. 가볼게요. 자, 수요자 보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료가 100만 원일 때 정부가 50만 원을 이제 보조를 해줘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하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왜 소득 효과, 대체 효과를 배우셨잖아요. 수요공급에서. 실질소득이 늘어나고 그만큼 수요를 더 늘릴 수 있고 또 다른 것들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대체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임대주택의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생산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그럼 자, 밑줄 쳐보세요. 임대주택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다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그죠? 자, 이걸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이제 이 수요 측 보조와 공급 측 보조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공급자. 그래서 지금 수요자에 대한 보조는 임차인한테 보조해 주는 거고요. 생산자라는 게 공급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산자는 임대인을 얘기를 해요. 그럼 얘네는 임대주택을 짓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가 시험 문제 나왔냐면 주거지 선택 자유입니다. 이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거지 선택 자유는 만약에 생산자한테, 공급자한테 보조해주면 지네들 마음대로 짓기 때문에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어때요? 수요자한테 보조를 해주면 자기가 돈이 생기니까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가 더 이쪽으로는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생산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다는 게 지금 나왔습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단기 갑니다. 단기는 어떻죠?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은 중간에 효용이 증가하고 실질 소득이 향상합니다. 효용 증가 박스. 무조건 다 증가해요. 증가하고 실질 소득 향상 박스. 자, 효용도 증가, 소득도 다 향상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밑에 니은에 가시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늘어나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안 되니까 임대료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시장은 기존 임대사업자나 공급자한테 아까 초과인을 얻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임대인한테 혜택합니다. 장기 갑니다. 장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기에 초과인을 얻게 되면 신규 공급자들이 진입해서 공급을 더 공급이 증가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 다시 원래대로 가니까 니은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저소득층의 임차에 주거 안정을 기여합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단기화 효과 박스입니다. 단기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효용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향상합니다. 그래서 효용 증가, 소득 향상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조건 다 증가돼요. 그래서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임대업자, 공급자한테만 초과인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시장을 진입하니까 공급이 증가된다는 게 시험자랍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보조는 장기에 무조건 공급이 증가해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조금 심화학습으로 가는데 자, 지금 수요자의 보조 방식이 두 가지 보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임대료를 가격으로 임대료를 보조할 수 있고 소득 현금으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요즘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서 밑에 박스를 제가 해놓고 더 박스에 치우 쳐서 제가 갈 거예요. 박스에다 뱉어 놓으세요. 그럼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의 거를 박스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박스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 측 보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따가 공급자는 이따 해드리고요. 수요 측 보조입니다. 수요 측 보조. 수요 측 보조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현금으로 줄 수 있고 가격, 집세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밑에 소득 현금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시면 임대료 가격 보조, 임대료 가격 보조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가격 보조, 임대료 보조라고 하고 또 집세 보조라고 또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소득을 현금으로 줘요. 자, 우리가 뭐다? 1,000만 원만큼 진짜 지불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1,000만 원만큼 주니까 얘네들이 주택 소비도 늘릴 것이고 남으면 고기도 사 먹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도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발생하냐면 자꾸 현금을 주니까요. 딴 마음을 가져요. 집을 넓히는 게 아니라 차를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냐면 오른쪽에 주택 바우처라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택 바우처는 작년에도 이제 신문에 나왔는데 얘도 임대료 보조 방식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이제 임차인 보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쿠폰으로 주니까 차를 못 바꾸죠. 그래서 바우처 제도가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 여러분들이 왜 주택 바우처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주택 바우처를 가지고 우리 시험 문제 뭐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자, 이제는 그냥 자 읽어볼게요. 임대료 보조금을 현금이 아닌 바우처 쿠폰으로 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지급받는 바우처를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임대인은 해당 바우처를 정부에 제시하게 되면 정부가 임대인 계좌에 바우처만큼 현금을 또 입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게 그냥 간단하게 주택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정책이 하나이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 가구의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까지만 나왔었거든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임차인 보조입니다. 수요자 보조라는 거 꼭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임대인 보조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집세입니다. 가격 보조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집세로 준다는 거예요. 차를 바꿀까봐. 그럼 보조 정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만큼 임대료 쿠폰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싸게 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택 소비도 넓힐 수 있고 싸게 사니까 또 다른 재화도 쓸 수 있어요. 그죠? 효용도 높아진 건 똑같습니다. 근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걸 이제 핵심 포인트를 제가 박스에 나와 있는 걸 제가 해드릴 텐데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오늘 생일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현찰을 10만 원 드릴까요? 당연히 도서상품권 10만 원 드릴까요? 당연히 현찰을 원하실 겁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도서상품권 10만 원을 드리게 되면 도서만 사는 거지 다른 걸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소비자는 현금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현금을 주면 주택만 넓히는 게 아니라 남으면 고기도 사 먹고 술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효용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는 뭐가 낫니? 당연히 현금 보조가 낫다는 겁니다. 맞나요? 근데 현금 보조하니까 집을 넓히고 차를 바꿉니다. 집을 넓히지 않고. 그래서 이 바우처 제도가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제도를 쓰게 되면 효용을 넓히는 것보다 주택을 사는데 더 치우칠 거란 얘기죠. 그죠? 그게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 효과가 됐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박스로만 보십시오. 정리합니다. 자, 임대료 현금 보조입니다. 현금은 보조금 일부를 임대주택 소비, 나머지 금액은 다른 재화 소비 선택이 가능하죠. 현금 주니까. 요거잖아요. 선택의 폭이 더 넓혀지잖아요. 임차인의 효용 증대 측면에서 이제 효과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지금 칠판 보고 계시죠? 효용 측면에서는 어떤 보조가 낫나요? 현금이 나요. 그죠? 근데 자, 임대료 가격 보조는 어때요? 보조의 전액을 임대주택 소비에만 한정되는 거죠. 바우처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효용보다는 주택 소비에 더 치우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주택 소비량이 더 증대돼서 주거 수요 향상에 주택 정책적 관점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생산자 보조로 갈게요. 생산자 보조 방식은 공급자 보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바우처까지 했던 건 다 수요자 임차인 보조를 얘기합니다. 근데 생산자 공급자 보조는 자, 공급자를 생산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임대인 보호입니다. 임대인 보조. 근데 결론은 제가 어떤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면요. 결론은 임차인한테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들어간다? 임차인. 자, 들어보세요. 자, 얘한테 꼬시는 거죠. 야, 임대인아, 왜요? 너 요새 힘들지? 네, 요새 뭐 조금 인프레가 또 비싸고 그래서 임대료를 좀 올려야 되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 그럼 국가가 너한테 건설 자금 이자를 좀 지원해 줄 테니까 너 공급 좀 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건설 자금 이자를 다운시켜줘. 정부가. 그럼 그만큼 얘는 생산비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죠? 생산비가 줄어서 신나니까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부는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너 공급을 늘리니까 시장상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가격을 떨어져서 임대료도 떨어지니까 결론적으로는 임차인한테 혜택이 간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 입을 여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를 보호하는 방식이죠? 임차인의 혜택 가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근데 정부가 깊숙하게 봤더니 공급은 단기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단계는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정책적 효과 발생되려면 장기에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자, 다시 갈게요. 입을 열어보세요. 누구를 보호하는 정책이었어요? 임차인입니다. 느낌 오셨습니까? 갈게요. 자, 생산자 보조는 꼬셔. 주택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적인 건설 자금을 지원하죠. 근데 생산자가 이뻐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는 거죠. 얘네들은 신나서 생산비가 절감되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보조처럼 저소득층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생산자 보조를 하는 겁니다. 느낌 오셨습니까? 넘겨보세요. 자, 그렇다면 생산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대주택 수요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주거지 선택 자유 기억하십니까?
자, 공급자한테 보조해 주잖아요. 주거지를 선택이 힘들어요. 그죠?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생산자 보조금 정책은 수요자 보조금 정책은 상대적으로 임대료 인하 효과, 안정 효과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자, 이거 좀 체크해 보세요. 이게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이번에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 생산자 보조는 수요자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 인하 효과 밑줄칩니다. 안정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가격 안정화. 자, 제가 아까 염지 주거지에 대한 선택에 자유로운 것은 수요자 보조가 유리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게 기준이 됐었거든요. 그죠? 수요자 보조. 근데 얘가 더 가격 안정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임대료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죠? 왜 그러냐면요. 들어보세요. 자, 수요자한테 보조해 주잖아요. 그럼 수요자가 주머니에 돈이 생깁니다. 그죠? 그럼 직구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직구하러 다니다 보면요. 가격을 부추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고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됩니다. 근데 공급자한테 보조해 주잖아요. 그럼 공급이 나중에 그냥입니까? 증가를 합니까? 증가를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지 선택을 자유롭게 한다는 건 수요자한테 보조해 주는 게 낫다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가격 안정이라는 게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염단의 추천을 2번을 추천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다 별표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저자분이 파란 색깔로 1번을 치신 건 기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제 특강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번을 더 강력하게 밉니다. 가격을 안정시키는 면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면은 공급자한테 더 보조해 주는 게 낫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3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시행됐어요.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볼게 공공임대. 주택 도시기금이 공공임대주택 니츠나 민간임대주택 니츠에서 니츠라는 거와 이 기금은 나중에 또 배우실 겁니다. 임대주택 건설의 공급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면 이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 파헤치기를 풀면서 시간을 드리고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풀어보세요. 가지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임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뭘로 이러냐면 절 보세요. 자, 여러분 보조 정책은요. 무조건 다 증가합니다. 효용도 증가하고 소득도 증가하고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2번에 보시면은 임대료 보조는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도중에 효용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효용도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죠? 이걸 계속 내요. 주제원들이. 그래서 보조를 하게 되면요. 소비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 소비도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밑에 해설이 중요합니다. 해설에다 별표 쳐놓으세요. 밑에 해설에. 자, 임대료 가격 보조는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게 되면요. 임대주택에 대한 재화의 소비도 증가하고 다른 재화의 소비도 더 많이 늘어난다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또 효용도 더 많아집니다. 이걸 노린 거죠. 그다음에 1번에 가시면 임대료 보조는 수요자 지원 주택 정책의 한 형태죠. 그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는 받는 저소득층의 주택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득 효과, 대체 효과가 얘기했었죠. 그죠? 소득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걸 더 사니까 대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에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로 임대를 규제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임차인의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될 수도 있죠. 장기적으로. 그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넘겨보세요. 공공주택은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은 자, 우리가 장단기 같은 경우는 제가 3, 4월 달에 뺄게요.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은 자, 요걸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조세 정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세 정책을 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을 연결시키는 정도만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공정책을 핍니다. 공공정책.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피는 거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보금자리 주택이나 행복주택이 다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공공이라 동그라미 치시고 직접적 개입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여러분이 단기 장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제 공공주택의 단기 장기는 기출 문제도 있지만 예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공공주택을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하면요. 문제 비중이 5문제나 내야 되고 이것이 주택정책이 한 2문제를 낼 때 규제를, 임대료 규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료 규제에 포커스를 내서 내기 때문에 이 공공은 단기 장기를 잘 물어보지 않는 상황이에요. 단기 장기가 또 어렵고 이건 제가 3, 4월 달에 가서 해드릴게요. 근데 뭐만 여기서 잡으냐면요. 일단은 공공주택은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이 분리됐다라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 개입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과 양이 있는 상태에서 아까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자 7천을 규제를 하니까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보조 정책이에요. 근데 보조는 자꾸 임차인한테 현금을 주니까 차를 막습니다. 바우처 제도를 만들고 보완한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정부가 이건 너무 머리 아프다. 야, 직접 짓자. LH공사에서 직접 니들이 만들어라. 그럼 우리가 7천보다 싸게 공급을 합니다. 6천으로. 그죠? 그럼 자, 이것도 임차인 보호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가 핵심 포인트냐면요. 자, 그럼 제가 예전에 수요공급에서 대체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가, 여자친구가 7명 있다 그랬죠.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수요자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택을 많이 만들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있는 수요자의 임차인들이 유리해집니다. 그죠? 왜냐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조세 전가라는 걸 배우실 거거든요. 전가시킨다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가격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을 좀만 올려도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임차인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그 부담이 완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죠? 여기서 요즘은 공공주택은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옛날에는 단기와 장기를 냈었는데 지금에 대한 경향은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어줄수록 더 혜택이 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만 잡으세요. 펜 들어보세요. 자, 공공주택은 개념이 정부의 재정 투입을 해서 사적 임대료 시장보다 낮은 임대료라는 게 중요하죠. 밑줄.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무조건. 사회 전체 차지하는 공공임대 비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 바우처 정책은 아까 간접이었는데 얘는 간접이었어요. 직접적 개입이었어요. 직접이죠. 그 다음 밑에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요것만 밑줄 쳐놓으세요. 임대주택 시장은 민간 공급하는 사적 임대주택 시장과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이원화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 장기는 아직 보지 마세요. 단기 장기는 출제 빈도가 낮고 이건 나중에 보고 쪽 맨 밑에 미음번만 별표 쳐놔보세요. 자, 어떻죠? 제가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어때요? 임차인의 탄력성이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임차인의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게 요새 시험 문제입니다. 왜요? 대체제가 많아지거든요.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사적 시장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에 대한 조세의 전가 현상을 완화시킨다는 305페이지 맨 밑에 미음이 요새 나오는 경향, 트렌드의 경향입니다. 체크하세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 다음 시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강의는 스토리예요. 스토리여서 이런 거다. 규제 정책이 있었고 보조가 공공이 있더라. 공공은 재산세에 대한 이 규착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보여드리는 게 제가 아까 잠깐 그 307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 아까 풀었을 때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잠깐 여러분이 아까 문제를 그 가셔서
페이지 304페이지로 다시 가서 유인해 볼게요. 304페이지 가시면 아까 기출 파헤치기를 아마 풀어봤습니다. 찾았습니까? 기출 파헤치기는 몇 회 때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3회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올해 시험 볼 때가 27회입니까? 자, 그럼 23회와 27회는 그냥입니까? 정권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23회 때는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는 보금자리 주택이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이 건설 공급한 거는 정부가 한 거기 때문에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 개입이 나왔습니다. 저를 믿습니까? 근데 그냥입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까?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죠.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여러분한테 이슈가 되는 게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페이지 307이 예상된다는 거죠. 가보세요. 307에 가시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307에 보시면은 현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 박스 별표 쳐놓으시고요. 여기에 5번 문제가 있습니다. 5번에 보시면 행복주택 공급 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저는 이걸 강력하게 밉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이 정권에 가장 많이 미는 게 행복주택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요즘에 청년 실업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그래서 행복주택은 이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한테 어떻습니까? 저렴한 도시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행복주택은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깊숙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냥 오른쪽에 메뉴에 가시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을 위해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주는 임차료가 저렴한 밑줄. 저렴한 이 도시명 아파트라는 거 정도만. 그 다음에 좌측에 철도분이나 유유,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등을 도시 내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저렴한 토지를 활용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5번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 방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제가 만약에 출제원이라면 아까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는 보금자리 주택을 냈습니다. 근데 자, 지금은 행복주택을 냅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이 행복주택의 건설 공급한 것은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간접 개입입니까? 직접적 개입입니까? 강력하게 밉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 이제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분양가 규제를 이제 폐지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규제는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제와 자율화는 나중에 이제 3, 4월 달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미리 이제 다음 시간에 예고편을 하면 312페이지에 조세 정책을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말씀하셔야 됩니다.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들면 저를 보세요. 그냥입니까? 대체재가 많아집니까? 많아져요. 탄력성을 바뀌거든요. 탄력성은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여기를 다음 시간에 할게요. 좀 쉬었다 갈게요.